저의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고등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일을 했었습니다. 스타 강사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학생들을 잘 가르쳤는지 돈도 잘 벌고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저는 결혼 전 동네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작은 미술학원 열어 미술학원 선생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는 언니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때가 제가 31살이었는데 아는 언니가 대학 선배 중에 강사 일을 하는 괜찮은 선배가 있는데 본인 일만 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어서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다른 여자가 채가기 전에 제가 만나봤으면 한다면서요. 성격도 괜찮고 성실해서 착한 저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더 많았는데 그렇게 아는 언니를 통해 남편과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죠. 그런 부분이 좋아서 남편과 만나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은퇴하시기 전에는 대학 교수이셨는데 그래서인지 굉장히 점잖으셨어요. 시어머니도 차분한 성격에 자상한 분이셨고요.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제 20대 때 일찍 돌아가신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가여워하시며 굉장히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를 환대해 주시면서 잘해 주셨어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다면서 며느리로 첫눈에 쏙 반하셨다고 했죠. 시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결혼 후에도 부모님이 저처럼 예쁜 딸을 두고 일찍 떠나셔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면서 진짜로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다정한 남편의 인자하신 시부모님까지 만나서 참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과 결혼 후 아이를 가지기 위해 바로 미술학원을 정리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이나 저나 아이를 좋아해서 일찍 가지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되도록 아이를 많이 가지고 싶었죠. 적어도 3명은 낳자면서요. 그런데 남편과 결혼하고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이 외동아들의 집안에 손이 귀해서인지 시부모님도 손주 욕심이 있으셨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저에게 빨리 손주를 낳으라며 강요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은근히 손주가 생기길 기다리시는 눈치셨죠. 시부모님이 어느 정도 손주를 기다렸냐면 제가 아이만 낳으면 당신들 두 분이 키워주겠다면서 낳기만 하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시어머니는 자식 사랑이 강하신 분이라 그런지 더더욱 간절히 원하셨고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하도 이상해 저와 남편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임신 준비를 할 때부터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를 원했지만 남편이 반대를 해서 늦게 가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는 걸 원한다면서 두 사람 다 건강한데 무슨 병원이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병원 검사는 참담했습니다. 제가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의학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노력을 해도 제 문제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고 제가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던 아이였는데 저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슬프고 서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 향해
남편은 위로하며 괜찮다고 해주었습니다. 아이보다 우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니 제가 원하면 최선의 노력은 다해보겠지만 너무 애쓰지 말자면서 저희 두 사람 행복 먼저 생각하자며 절 먼저 생각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요. 손주를 간절히 바라시던 시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에 시부모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께 숨길 수도 없는 일이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쉬는 날 함께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원하시면 저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혼이라니? 갑자기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당신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 한 건 아니었잖아. 내가 말했지? 당신 아이 못 낳아도 상관없다고. 난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저와 남편의 말을 듣던 시부모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제 눈을 맞추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아, 우리가 손주를 바라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처럼 좋은 아이를 며느리로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있어. 우리는 너 얻었을 때 며느리가 아닌 딸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괜찮다. 우린 너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며느리 삼는 거지 내 손주 낳으라고 받아들인 건 아니니까. 그냥 너희 두 사람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거면 충분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럼 아이가 무슨 대수라고. 나는 얼굴 모르는 손주보다 우리 며느리가 더 좋다. 아가,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힘들었을 텐데 마음 잘 추스르고 기운 내거라. 우리 며느리 파이팅이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 게 정말 평생의 큰 행운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있어요. 시부모님을 정말 잘 모셔야겠다고요. 그게 시부모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 후 저는 남편과 아이를 갖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보았지만 결국 저희 부부에게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포기하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마음만으로 안 되는 일도 많고 또 안 되는 일은 순응하며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도 남편과 시부모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가 결혼하고 7년째 되는 해였는데 집안에 슬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절대 생기면 안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던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던 거예요. 그것도 담낭암이요. 담낭암은 대부분 치료가 까다로워 생존율도 낮은 암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셨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더욱 시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낫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병수발을 해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시아버지께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시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시어머니랑 같이 밤낮으로 병원에 붙어서 산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열심히 병간호를 해드리는 절 보고 많이 고마워하셨고요. 당신이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은 것 같다면서 복받은 분이시라고 했어요. 솔직히 복은 시부모님 잘 만난 제가 받은 건데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시아버지는 결국 투병 생활 2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영아, 우리 며느리.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내가 저 세상 가서도 진영이 네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 시아비가 진영이 널 꼭 지켜주마. 고맙다. 고마워. 시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신 후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죠. 시아버지가 떠나시고 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께서 정신과 약을 드실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심지어 정신 착란까지 보이시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1년이란 시간을 시어머니 곁에 붙어서 시어머니께서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보살펴드렸어요. 다행이라면 시어머니께서 마음을 잘 다잡으시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믿었던 사람도 언젠가는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배신이 절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것도 절 결코 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한테서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에게 언제까지 다정할 것 같았던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순간 아예 다른 사람처럼 돌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랑 저랑 오랜 세월 같이 살았으니 단순히 세월 탓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10년을 같이 살면서 볼 꼴 못 볼 꼴 본 사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남편이 저를 대하는 게 예전이랑 너무 달라진 거였죠. 짜증도 늘고 저를 무시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도 무슨 사춘기 온 소년처럼 정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인가 남편이 얼굴이 잔뜩 부어서는 집에 왔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젊어 보이겠다면서 피부과 가서 보톡스를 잔뜩 맞고 왔던 거예요. 그 후로 필러는 기본이고 울세라니 뭐니 피부과 시술에 기미를 지우겠다며 레이저를 쏘고 왔던 날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외모에도 잔뜩 신경을 쓰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강사 일을 해서 외모에 좀 신경 쓰는 편이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촉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결혼까지 한 유부남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나 싶었어요. 거기다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이상한 질문까지 했으니까요. 여보, 나 요즘 외모 신경 쓰면서 많이 젊어진 것 같지 않아? 솔직히 이 정도면 동안 아닌가? 당신이 볼 때 나 몇 살처럼 보여? 한 20대처럼 보이나? 당신이 무슨 20대처럼 보여. 아무리 보톡스 맞고 애를 써도 그냥 40대 아저씨처럼 보이지. 당신 가꾸는 건 좋은데 괜히 주변 사람한테 나 동안처럼 보이냐고 이상한 거 묻고 다니지 마. 뒤에서 나이값 못한다고 흉볼 수도 있어. 억지로 너무 젊어 보이려 애쓰는 것도 흉해 보일 수가 있다고. 웃기지 마. 나보고 20대처럼 보인다고 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야. 멋있다고 했다고. 혹시 내가 동안이고 어려 보이니까 당신이 나보다 늙어 보여서 질투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질투는 무슨 질투.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진짜로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 듣고 괜히 욕먹지 말고. 그리고 당신한테 멋있다고 한 사람은 누군데? 혹시 여자야?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기에 이렇게까지 신경 쓰냐고. 여자는 무슨 여자. 그리고 신경 같은 거 안 썼어. 그냥 주변 동료들이 요즘 내 외모 가지고 하도 칭찬하게 하는 말이지. 당신 요즘 굉장히 수상해.
안 하던 외모에 신경 쓰고 자꾸 밖으로 나들면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내가 당신 주시하고 있다는 것만 잊지 마. 괜히 딴짓하다 걸리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딴짓은 무슨 딴짓. 절대로 그럴 일 없어. 그냥 요즘 수업 늘리면서 일이 많아져서 그런 거지. 내가 한눈 같은 거 안 파는 얼마나 가정적인 남자인데. 하지만 저는 남편이 뭔가 딴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남편의 뒤를 캐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제 촉이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의 뒤를 캐기도 전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 일이 터진 건 어느 날 새벽이었죠.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계속 왔던 겁니다. 그런데 평소 잠기가 어두워서 전화가 와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도 잘 모르던 사람이 그날은 자다 말고 잽싸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심각해진 얼굴로요. 괜찮은 거야? 알았어. 지금 내가 바로 갈게. 걱정하지 마. 네 곁에 항상 내가 있으니까. 전화 내용도 심상치가 않았는데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다급히 파자마 바람에 외투만 걸치고 다급히 외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물었어요. 당신 지금 이 새벽에 어디 가? 누구 전화인데 그러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무심하게 저에게 말을 던지고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신은 알 필요 없어. 저는 그때 너무 황당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안 되겠어서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전화를 걸어도 문자로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일하는 학원에 찾아갈까 했는데 남편이 길길이 날뛰는 바람에 그것도 할 수가 없었죠. 누가 봐도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나쁜 쪽으로요. 그리고 남편이 이러는 이유는 굳이 설명으로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점점 저에게 무심해지는 행동들 하며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이라든지 갑자기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가버리는 모습까지 딱 답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3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가 뭐였냐면요.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만 정리하자. 나 이제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지겹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이혼해. 다름 아닌 남편의 이혼 통보 문자였던 겁니다. 어떻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문자로 보낼 수가 있는지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바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편이 제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이러는지 정확히 말해. 안 그러면 나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 해줘.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정당한 이유를 말하라고. 당신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당신이 싫다고 해도 당신 학원에 찾아갈 거라고. 그때 저는 제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본인이 이혼하자고 한 이유를 알고 싶다면 자신이 문자로 보낸 주소로 와달라고 연락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떨리는 심정으로 남편이 보내준 주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주택가 도로변에 있는 빌라였는데 제가 벨을 누르니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가니 저와 이혼하자고 말하게 만들었던 이유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죠. 거실에는 남편보다도 10살은 어려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남편이 그 여자 곁으로 가서 여자의 손을 꼭 잡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인사해. 여기는 우리 혜림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당신이랑 이혼하자는 이유도 우리 혜림이 때문이고
나 이제 더는 당신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는 우리 혜림이 뿐이야. 제 예상대로 남편 놈은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는 게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거라곤 저희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제가 시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왔는지 아는 인간이라면 절대로 이럴 순 없었죠.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 남편 놈의 머리채를 잡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손이 먼저 나갔던 거예요. 이 못된 놈아! 나를 이렇게 배신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네 부모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같은 걸 믿고 내가 지금까지 결혼을 해서 살았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저는 남편의 머리에 땜통이 생기도록 머리채를 있는 힘을 다해 잡고 쥐흔들었어요.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상간녀가 기가 막히게도 절 말리며 나서더라고요. 지금 무식하게 우리 오빠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요? 우리 오빠 놓으라고, 이 무식한 아줌마야! 지금 나보고 무식이라고 했냐? 무식하게 바람 피운 주제 지금 누구 보고 무식이래? 내가 진짜 무식한 게 뭔지 보여줄까? 그리고 저는 바로 상간녀의 머리채도 나머지 한 손으로 잡아버렸죠. 저는 남편과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빙글빙글 돌았고, 그러자 남편이랑 상간녀도 저를 따라 거실을 빙빙 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제 손을 힘으로 떼어내며 버럭 화를 냈던 겁니다. 당신 관두지 못하겠어? 지금 우리 혜림이 뱃속에 내 애가 자라고 있다고! 임신 4개월이야! 뱃속에 우리 아기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임신이라고 했냐? 그래, 임신 4개월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정말로 상간녀의 배가 조금 불러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남편 놈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상간녀를 임신까지 시키다니요. 진짜 배신도 이런 배신은 없었으니까요. 뭐냐, 네 상간녀는 안 건드릴 테니까 어디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저는 남편 놈을 엎어뜨려서 진짜 원 없이 패주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한테 당한 억울한 마음을 담아서요. 결국 남편이 저에게 바란 건 끝까지 이혼이었습니다. 상간녀가 아이까지 임신한 마당에 자신의 아이를 혼외자로 만들 수 없다면서 저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이혼은 못 해주겠다고 했죠. 그동안 결혼해서 남편과 살아왔던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절대로 그렇게는 못 해주겠더라고요. 남편이며 시부모님이며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대가가 결국 이거였나 싶었어요. 더욱이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저를 배신한 남편을 혼내주고 싶었죠. 상간녀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두 사람 고생 좀 해보라고 더더욱 이혼을 해주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어디 부모로서 부끄럽게 자신들 나이를 혼외자로 만들어서 마음고생 좀 해보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마음고생을 아주 두고두고 오래 시킨 뒤 남편이 제 앞에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 때쯤 이혼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고통당한 만큼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제대로 받고 재산분할도 남편에게 받으면서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저에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상간녀랑 살겠다면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정말로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상간녀가 가진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랑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질 않나. 두 사람이 데이트한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내질 않나. 제가 이혼한다고 할 때까지 계속 괴롭힐 거라며 절 아프게 했어요. 정말 악마가 따로 없었죠. 하지만 전 악착같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4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상간녀가 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이 될 때까지요. 그런데 남편이 진짜로 비겁했던 이유가요. 본인이 바람피운 사실을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알면 남편에게 화낼 게 분명하니 계속 숨겨왔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시어머니도 이상함을 눈치챈 것인지 어느 날은 전화로 저한테 연락하셔서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준영아, 요즘 우리 아들이랑 별일 없는 거지? 우리 집에 올 때도 너희 두 사람 계속 따로 오고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그만 핸드폰을 붙잡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그동안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저보고 이혼하자요. 저 어떻게 해요? 저 너무너무 속상해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준영아, 지금 뭐라고 그랬니? 지금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났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에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슴 아파하셨죠. 그런데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바람이라고 하지만 손주가 생겼다는데 시어머니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얼마나 바라셨던 분인지 알았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소리에 시어머니께서 제 편이 아닐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 후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크게 혼이 난 것 같았지만 결국 상간녀와 헤어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명절이라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남편과의 사이가 어찌 되었든 저랑 시어머니 관계는 아직 끈끈한 상태였고, 그러니 당연히 저도 시댁에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명절에 남편이 시댁을 찾아왔는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이 만삭이 된 임신한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를 향해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엄마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왔어. 우리 혜림이 뱃속에 지금 엄마 손주가 자라고 있다고. 집사람도 낳아주지 못한 손주를 우리 혜림이가 가졌단 말이야. 지금 임신 8개월이라 곧 엄마 손주 세상에 나올 거야. 어때? 엄마도 진짜 기쁘지? 기분 좋지 않아? 그러냐?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혜림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남편놈은 제가 보는 앞에서 새해 명절이니 상간녀랑 같이 시어머니께 큰 절을 드리겠다며 나섰습니다. 정말이지 속이 뒤집히고 서러워지는 상황이었죠. 그 후 남편은 시어머니를 거실 중앙에 앉혔어요. 그리곤 정말로 제가 보는 앞에서 상간녀랑 같이 시어머니한테 큰 절을 올리더라고요. 진짜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남편이랑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너무너무 용서가 안 되었어요. 그동안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제가 자기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는지 그 생각뿐이었죠. 저와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시댁의 만삭의 상간녀를 데리고 오다니 이건 정말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랑 상간녀가 시어머니한테 큰 절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나 집사람이랑 이혼하고 여기 있는 혜림이랑 재혼해서 살 생각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우리 두 사람 허락해 줄 거지? 혜림이가 엄마 손주 임신해줬는데 당연한 거잖아. 앞으로 우리 세 식구, 아니 우리 아이까지 네 식구 함께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없던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애 못 낳는 며느리는 이제 버리세요. 저 많이 예뻐해 주실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과 상간녀의 말에 갑자기 크게 웃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혜림아, 잘 왔다. 잠깐 저 방에서 보자꾸나. 내가 너랑 단둘이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 네, 어머니. 그렇게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전 그때 분위기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말에 저랑 같이 가슴 아파하며 화를 내주셨던 시어머니였지만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내심 반가웠다는 것을요. 그러니 남편이 임신한 상간녀를 데리고 왔는데도 화 한 번 안 내시고 자상하게 대해주신 거였겠죠. 그러자 남편이 다시 저를 붙잡고 아주 의기양양해서 말하더군요. 당신도 봤지? 임신한 혜림이 데리고 오니까 엄마도 좋아서 웃으시는 거. 지금 당신 보는 앞에서 너무 좋은 티 낼 수 없으니까 안방에 데리고 들어간 거라고. 방 안에 데리고 가서 임신한 거 잘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그러니까 당신 이만 물러나는 게 어때? 아무리 당신이 나랑 이혼하기 싫다고 해도 이미 상황 보면 답 나온 거 모르겠어? 저는 그때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셨을 때는 그나마 견딜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까지 상간녀가 임신했다고 제 앞에서 웃으실 정도로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그만 물러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겁니다. 어차피 남편과의 이혼도 남편이랑 상간녀 두 사람 고생이란 고생 좀 다 시키고 이혼하려고 버텼던 건데 이제는 정말로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상간녀가 아주 사색이 된 표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고 왔던 본인 핸드백을 들더니 시댁에서 재빨리 나가려고 했어요. 오빠, 미안한데 나 먼저 가볼게. 나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야. 오빠 엄마도 앞으로 다시는 안 볼 거라고. 혜림아,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를 안 보기는 왜 안 봐? 몰라. 난 갈 거니까 오빠는 따라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상간녀는 붙잡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상간녀를 뒤쫓아 시댁을 나갔다가 몇 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곤 안방에서 나오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버럭 화를 내며 따져묻기 시작했죠. 엄마, 도대체 뭐라고 했기에 혜림이가 저렇게 도망친 거야? 내가 붙잡는데도 혜림이가 먼저 집에 갈 거라고 택시 타고 가버렸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뭐라고 하긴? 내가 바른 소리 하니까 지가 겁나서 도망친 거지. 내가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혜림인지 연병인지 아는 저의 부모님 만나고 왔다고 이야기했다. 네놈이 진영이 두고 바람 피운다고 해서 내가 탐정사무소에 의뢰해서 너가 만나고 다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 엄마가 혜림이 부모님을 만났다고? 그래. 네놈 상간녀 부모님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랑 그댁 따님이 바람이 나서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지금 이혼하게 생겼다고 하니까 상간녀 부모님이 나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 자식이지만 이미 포기했다고 아주 치를 떨어 했어. 상간녀 부모님 말이 저게 너랑 만나기 전에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이용하면서 돈 뜯어냈고 유부남 만나서 남의 가정 깬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리고 네 상간녀가 지 부모 카드 훔쳐 카드 긁어서 신용불량자 만들 뻔했고 집에 있는 귀금속이랑 귀금속은 전부 훔쳐서 팔아버렸다더라. 어디 그뿐인 줄 아냐? 빚 주고 도망가서 빚쟁이들이 상간녀 부모님 찾아와서 물어주느라 노후자금까지 다 써버리고 앞길이 막막한다고 한다. 그리고 네 상간녀 부모가 자기 딸 보면 잡으러 갈 테니까 꼭 좀 연락 달라고 해서 내가 알겠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네 상간녀 앞에서 상간녀 부모한테 대개 따님 여기 있으니까 잡으러 오라고 연락하니까 저게 지금 겁먹고 놀라서 도망간 거야. 지 부모한테 잡히면 죽는다고. 아니야! 우리 혜림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여자인데 그런 짓을 저질렀을 리 없어.
그리고 남자라니. 혜림이가 나한테는 내가 자기 첫사랑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엄마, 혜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아까 혜림이가 임신했다는 말에 왜 좋아하면서 웃었던 거야? 엄마도 혜림이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었어? 첫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순수한 것이 남의 가정에 있는 유부남을 꼬셔서 만나냐? 정신 차려 이놈아. 그리고 마음에 들기는 뭐가 마음에 들어. 내가 너랑 네 상간녀 하는 짓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와서 웃었던 거다. 얼마나 개념이 없고 무식하면 지랑 바람 피운 남자가 본처가 뻔히 있을 시댁에 인사드리러 올 생각을 하냐? 너도 네 상간녀랑 똑같은 놈이고. 그리고 너 여기서 확실히 해두는데 네 상간녀 뱃속에 있는 아이 내 손주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라. 나한테 며느리는 진영이 하나뿐이고 아무리 네가 자식 낳아도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은 내 손주 새끼 아니니까 인정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엄마 자식은 난데 내가 손주까지 만들어서 엄마한테 선물해줬으면 좋아해야지 왜 이러냐고. 우리 집안 대 끊길 뻔한 거 내가 살린 거잖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헛소리를 해. 요즘은 자식 안 낳고도 부부들 행복하게 잘만 살더라. 그리고 선물은 무슨 선물? 시아버지 병수 발든 조강지 쳐버리고 상간녀랑 바람 피워서 애까지 만들고 온 거 네 아빠 지인분들이랑 제자들이 알아봐라. 집안 망신에 대학 교수까지 했던 네 아빠 얼굴에 먹칠하면서 창피란 창피는 다 주는 거다. 전부 손가락질하면서 나한테 자식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네 죽은 아빠 얼굴에 먹칠하느냐고 하면 나는 뭐라고 그래야 하니? 나랑 네 돌아가신 아빠까지 너 때문에 욕바지가 될 텐데 넌 부모 욕먹이는 게 선물이냐? 이 미친놈아! 내 자식이지만 너 같은 놈은 죽도록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남편을 먼지나도록 패버렸습니다. 정말 남편 놈을 정신없이 때리는데 나중에는 남편 얼굴에 코피까지 터지더라고요. 엄마 그만해. 나 진짜 아프단 말이야. 이러다가 죽겠다고. 그러면 아프라고 때리지 안 아프라고 때리겠냐? 이 부모 죽어도 장례도 안 치러줄 놈아. 결국 남편은 안 되겠는지 시댁에서 도망쳐버렸어요. 그러자 도망간 남편을 시어머니께서 허망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자식이니 바르게 잘 살길 바라셨을 텐데 여자한테 빠져서 생각 없이 사는 모습에 많이 속상하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다가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일이지만 괜히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에 벌어진 것 같고 제가 임신할 수 있는 몸이라서 아이만 가졌어도 남편이 바람까지 피우지는 않았을 것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이만 가졌어도 남편이 바람 피울 일은 없었을 텐데 제가 못나서 어머니 속까지 상하게 만들어드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절 붙잡고 꽉 껴안더니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너까지 아프게 하고 네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어쩌면 좋으니. 너는 네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나 아플 때도 그렇고 너무 부서져라 봉양해 줬는데 우리 아들은 너한테 진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 나중에 나 죽어서 저승 가면 네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니? 내가 너랑 네 부모님한테 정말로 면목이 없다.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저야말로 부족한 며느리라 정말 죄송해요. 남편을 잘 내조했어야 했는데 제가 못나서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네가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넌 누가 봐도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좋은 최고의 며느리였다.
그건 내가 안다. 내가 알아. 어머니. 그날 시어머니랑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가녀 뱃속에 있는 당신 손주보다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 편을 들어주신 걸 보면서 시어머니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도가 지나친 행동을 보며 이제는 그냥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남편과 상가녀의 행동을 보면 괘씸해서라도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 시간 동안 제 시간도 낭비가 되는 것이니 더는 제 소중한 인생을 그런 인간들 때문에 소비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야 상가녀가 임신한 사실부터 초음파 사진에 그동안 여러 증거들까지 차고 넘쳤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게 된장찌개도 끓여드리며 같이 맛있게 밥을 먹고 또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당신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시더니 제 앞에 내미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한번 열어보거라. 그래서 저는 통장을 열어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통장엔 글쎄 10억이란 거금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영아, 그건 네 돈이다. 네? 이게 제 돈이라뇨?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 이미 네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너한테 주라는 돈에서 내가 조금 더 보탠 거야. 네 시아버지가 돈 건네줄 때 너한테 고맙다고? 아무리 힘들었는데 네 덕분에 덜 아프고 편히 잘 있다 간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더구나. 네 은혜 하늘에서도 잊지 않겠다면서 말이다. 그래서 내가 세금이랑 다 알아서 처리하고 그 돈 전부 너한테 주려고 한다. 진영아,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 돈 받고 너 마음고생 시킨 우리 아들 같은 놈은 잊고 네 인생 편하게 살아라. 너 아직 젊은데 우리 아들 같은 인간 때문에 고생하는 거 내가 못 봐. 그동안 내 며느리로 살아줘서 정말 고마웠다. 네 시아버지 떠나고 나 아프고 힘들 때 네가 곁에 있어서 내가 견뎠어.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나도 네 고마움 잊지 않고 삼아. 너 나랑 네 시아버지 은인이나 다름없어. 어머니, 저 이 돈 못 받아요. 제가 어떻게 받아요? 저 두 분께 그렇게 잘해드린 것도 없고 저 이 돈 주시면 어머니 노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걱정은 마라. 이 나이 들면 별로 돈 쓸 데도 없고 나 쓸 돈도 남겨놨다. 네 시아버지가 남겨줘서 나 재산 많아. 그리고 내 남은 나머지 재산은 우리 아들한테 안 주고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다. 내가 남은 재산 펑펑 써서 아들놈한테 이런 한 푼 안 남기려고 한다. 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고마움도 모르는 놈, 나 더는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런 놈은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려. 난 우리 아들 정신 차릴 때까지 안 볼 생각이다. 그리고 너 이 돈 받을 자격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받아도 된다. 네가 이 돈 안 받으면 네 시아버지가 저승에서 편히 못 있는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어머님이랑 아버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두 분 며느리로 산 거 저 절대로 후회 안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때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꼭 받아라. 우리 아들놈 때문에 네가 마음고생한 대가는 꼭 받아야 해. 넌 나한테 며느리가 아니고 자식이자 내 딸이었어. 이혼해도 진영이 너 계속 내 딸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나 봐서라도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한테 덜 미안하지. 알겠지? 네, 어머니. 저 어머니 봐서라도 꼭 행복하게 잘 살게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저에게 부모님이세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남편에게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아주 웃기는 소식을 전 시어머니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재산을 주신 걸 알고 남편이 아주 펄펄 날뛰었나 봐요. 하지만 남편이 당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받을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시어머니를 찾아가 난리를 쳤나 봅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재산 한 푼 주지 않을 거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당신 재산 살아생전 다 쓰고 갈 거라고 남편한테 줄 게 없다면서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거액을 준 사실과 더불어 전 남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거란 소리에 상간녀가 애를 버리고 남편한테서 도망을 갔나 보더라고요. 상간녀가 아이 키우는 거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못하겠다면서요. 전 남편이 낮에 아이를 돌보는 이모님까지 붙여줬는데도 상간녀가 아이를 돌보는 내내 우는 소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 일로 전 남편과 상간녀가 매번 싸웠고요. 게다가 상간녀가 전 남편과 살면서 아주 돈을 물수도 쓰고 다녔는지 전 남편이 할부로 갚아야 할 카드값이 엄청난 데다 도망갈 때도 집에 있던 귀금속이며 명품까지 모조리 들고 튀었나 보더라고요. 상간녀가 자기 부모님한테 했던 짓을 전 남편에게도 똑같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카드값을 갚느라 전 남편 놈은 고생하고 있는데 상간녀 부모까지 전 남편이 일하는 학원에 찾아가 상간녀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워서 소문이 나는 바람에 다니던 학원까지 옮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남편은 상간녀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뒤 학원에 있는 동안에는 이모님에게 아이를 떠맡기다시피 하며 버텼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나면 아이를 오롯이 혼자 봐야 하니 그게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어요? 결국 견디다 못한 전 남편은 전 시어머니를 찾아와 시어머니 손주인데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에게 또 한 번 호되게 혼쭐만 나고 쫓겨났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 후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미술학원을 다시 열어 일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미술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도 느꼈고요. 그런데 전 남편 놈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저희 미술학원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아주 애걸을 하며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야. 나랑 재혼해서 다시 살자. 혜림이 그게 애만 낳아놓고 나 빚만 잔뜩 지게 하고 도망갔단 말이야. 집에 있던 비싼 귀금속까지 훔쳐서 달아났어. 그래서 나 진짜 혼자 애 돌보면서 일까지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맛이라서 그래. 당신 아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다시 살아주면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잘하고 절대 바람도 안 피우고 착하게 살게. 그러니까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그런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어느 여자가 상간녀 아이를 키워주면서 다시 같이 살아주냐? 너랑 나랑 이혼했던 이유 벌써 잊었냐? 이 정신 나간 놈아? 전 남편 놈에게 따귀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아주 제대로 혼이 나서 가게 되었죠.
그 이후 다시 저를 찾는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어머님이랑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저한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제가 딸이듯 전 시어머니도 저한테는 엄마니까요.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전 시어머니 댁에서 자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합니다. 전 시어머니를 평생 제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전 시어머니와도 잘 지내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비록 제가 살면서 여러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래서 지금 삶의 감사함도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에 감사하며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